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중에 골든 크로스가 출현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까 의문일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이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이거 이제 주봉상으로 본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골든 크로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두 가지의 선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이 지금 55 단기적인 이평선은 55주 EMA 선이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이제 100주 이평선이에요. 100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55주 EMA선하고 이제 그냥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지금 이제 교차하는데, 재미있게도 지금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왔을 때 이 분석가는 지금 현재에서 오히려 데드크로스도 매수 시점, 그리고 골든크로스도 매수 시점이라고 두 가지를 다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그 포인트를 볼게요. 우선은 데드크로스랑 골든크로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가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우리가 이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동평균을 한 그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온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내려오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싶을 때는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세가 이제 상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55주 EMA선과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지금 나눈 겁니다. 이 오렌지색 있죠? 오렌지색 선이 지금 55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이 푸른색 선 있죠? 이 블루선을 10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10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다가 55 EMA선이 그걸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 시점이 주가의 가장 거의 바닥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던 시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정이 이미 다 받고 난 다음에 거의 그 약세장의 끝판, 그러니까 바닥 지점 정도 왔을 때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그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2016년도 4월 11일 정도 되는데, 이 시점에서 골든크로스가 출현하고 난 다음부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추세도 추가적인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 누냐 비즈니즈라는 그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가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재 상황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2019년도 1월에도 똑같이 데드크로스가 출현을 했어요. 이때 데드크로스가 출현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바닥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 똑같이 데드크로스가 이때와 비슷하게 이때에도 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단기 이평선이었던 55 EMA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어요. 자, 이 시점은 과거에 비춰보자면 이제 골든크로스로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에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골든 크로스로 보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도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지금 이게 교차하는 시점, 추가적인 1, 2, 3 이 지점을 지금 이제 찍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선은 자주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막 계속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막 계속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길 바랐는데,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는 우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건 좋은 시그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걸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계속 간다 막 이런 생각으로만 투자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표들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공부하셔서 투자에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하락을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8,300달러를 깨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8,455달러 선과 그리고 9,0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도 빅의 이 분석이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강력한 저항선, 이 선, 그 8,100달러 선을 뚫고 강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RSI로 보더라도 RSI가 이제 불리시 다이버전스로 지금 이 하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닥을 찍었던 부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가격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추세들이 있고요. 가격 패턴은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인베스팅 스코프 같은 경우는 8,240달러에서 지금 8,585달러 이 타겟 가격 8,840달러까지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제 목표 가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까지 힘을 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이 상단에 굉장히 큰 또 저항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타겟 가격이 가게 되면 그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그걸 막고 다시 또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걸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가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브렉시트 반감기 이슈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될까라는 전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세계 경제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브렉시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영국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9일 날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표결 자체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이 레트윈 수정안을 16표 차이로 가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올리버 레트 의원이 발의한 레트윈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처리되기 전까지 합의한 표결을 보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도 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게 쉽게 처리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그 노딜 브렉시트를 예상하는 또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 없는 영국 유럽 연합의 탈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제 강력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니콜라스 그레고리 커머스 블록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은 전례 없는 반등세를 연출하고 2만 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대형 마이닝 풀 비트시타의 최고 경영자인 장조월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웨이브를 통해서 지금은 베어마켓이 아니다, 약세장이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불마켓 주기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요인에 따르면 시간은 비트코인 상승장 편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7,000에서 8,000달러 선 지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현재도 불장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채굴업체 비트메인, 미국의 텍사스 소재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완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 록데일에 중국 암호화폐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비트메인이 세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이 완성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비트메인은 캐나다 기술업체 DMG 블록체인 솔루션과 록데일 도시개발 지역의 협력으로 텍사스 채굴시설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만 평 부지에 25메가와트급 채굴시설이 설립이 됐고 50메가와트급 시설이 건축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00메가와트까지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이 채굴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록데일 전력망 운영업체 텍사스 전력 신뢰도 협의회가 채굴 시설로 직접 전력을 제공하고 DMG 블록체인 솔루션은 전력 및 채굴 효율성 보장을 위해 시설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메인은 록데일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 채굴 시설이 과연 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이 채굴 시설에 들어가는 그 인력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난해 8월 텍사스 채굴 시설 설립 계획을 공개하면서 7년 동안 총 5억 달러를 투입해서 2년간 일자리 400개를 창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외 블록체인 기술 및 채굴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굴 시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 보면 비트메인도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의 텍사스로 좀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다변화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만 의지를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텍사스에서 또 그런 지원들을 받음으로써 또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혼조세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리플, 약보합세고 비트코인, 하드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상승 모멘텀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격이 현재 0.24% 하락해서 1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더리움은 왔다 갔다 지금 뭐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이 중요한 이슈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이더리움 선물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승인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선물의 기본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갖게 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에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결국에는 시총 4위인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BSV로 비트코인 SV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BSV 같은 경우는 19.7%가 이제 상승하면서 꽤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최근에. 그래서 좀 급등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또 하락세가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동안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저점으로 다시 올라온 수준 정도이고요.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지금 최근에 그래도 112달러 선으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죠. 지금 아까 BSV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SV랑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좀 따로 놀지 않고 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연구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 최대 은행 메이뱅크 같은 경우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 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을 이용해서 자금 이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 간의 이체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들도 발빠르게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걸 고려할 정도로 꽤 지금 기술적으로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블록체인을 수용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중은행들도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핀센이라는 그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수장이 자금 세탁 방지법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케네스 블랑코 핀센 국장 같은 경우 암호화폐를 통해서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다른 업계처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은 기업 책임과 은행 보안법 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범법 활동에 가담시킬 수 있는 익명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핀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의 목적은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고, 거래 상대자가 마약, 인신매매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익명성 코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부르는 G캐시나 모네로 같은 이런 코인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거기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거래 상대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속함으로써 좀 아무래도 규제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하시는 부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된다면 한국도 절대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가 크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카카오의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끌어들였다라는 걸 보면 생각 외로 지금 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이쪽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 X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기술이나 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 하위 노드를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실제 카운슬에는 IT와 통신, 컨텐츠,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25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넷마블,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내에서는 그래도 탄탄하게 이제 그 카운슬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인 바이낸스가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들어갔다라는 걸 좀 의미 있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한 세력으로 또 확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클레이튼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클레이튼은 조용조용히 협력자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뭔가 크게 뭔가 대서특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레이튼의 지금 전략이 오히려 지금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 확장을 해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규제를 잘 그 규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 피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국내의 규제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날이 올긴 올 텐데 그때 또 어떻게 전략을 잘 짜갈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그 협력사, 파트너사를 늘려가는 것들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트너들과 좀 공고하게 그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더 긴밀한 사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리브라도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첨부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